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이 실거래가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9일 한밤앞서 소식을 전하는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선생님. 네. 어떻게 안부 전화 하셨습니까? 뭐 사정이 있어서 네. 어제는 전화 못 드리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부모님 댁 처갓집 갔다 왔고요. 네, 어버이날이라서 대신 얻어 먹었어요. 우리 꼬맹이들이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네. 사실 이 애엄마가 쑤셔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야 뭐 없냐 그랬더니 애들도 뭔가는 좀 어버이날이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처럼 막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또 지들도 없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더니 네. 엄마가 니들이 밥 사 그랬더니 네. 고기 샀어요. 그래요? 그래서 황정살 4인분에 맥주 2병에 소주 1병에 냉면까지. 그래서 가서 고기 먹는데 저녁에 이제 먹고 애들 학원 보냈는데 좀 뿌듯한 거야. 좋다. 애들이 10,000원짜리 갖고 와서 비상금까지 작은 애는 뭐 51,000원, 큰 애는 4만 몇천 원 들고 와서 계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시키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로 이거 드릴게요 그랬더니 계산하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76,000원인가 나왔는데 4만 원씩 내서 1,000원짜리 4장 받아서 2장씩 나눠 갔더라고. 이제 그게 갔어. 근데 좀 보람차긴 했어요. 그래도 의미 있었겠다. 애들이 그런 것도 해주고. 부럽죠? 부러워요. 금방 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네. 드린 것도 없고. 진짜 한 게 없네.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애는 좀 크면 그래도 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네. 그날도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그거는 했네요. 그거. 전화는 드렸네요. 안부 전화는. 네. 아무튼 너무 바쁘게 살면 불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 소식부터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상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값보다 낮은 매매가 목동 아파트가 지금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보유세 부과기준일이 다가오면서 이상거래가 다소 포착되고 있다. 호가가 9억 5천만 원의 아파트가 5억 8천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되었다. 같은 평형대 전세값 6억 3천만 원보다 낮게 거래가 된 케이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목동 금호올림 84제곱미터 아파트, 잠실 리센츠 84제곱미터 아파트, 목동 4단지 108제곱미터 아파트 이 4개의 거래 그리고 3개의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목동 금호올림 아파트가 이전에는 9억 5천만 원이었다가 최근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잠실 리센츠가 21억이었다가 16억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고 목동 4단지 108제곱미터는요 16억 6,500만 원에서 14억에 거래가 되는 이러한 이상거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뭐 기사의 제목에서도 이상거래다라는 얘기를 꼽은 거 보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뭐 특수한 거래일 것이다 라고 예상들 한다고 하는데 일단 매매를 가장한 징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기사에서 이거 뭐 털어라 이렇게 딱 찍어줬으니까 바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상담을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나? 이런 실거래가에 비해서 이전 거래가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래건들은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금매가 나온 거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 실제 이 금액에 거래했다 나중에 소명을 하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뭐 전세 가격이 6억 3천인데 실제 거래 가격을 5억 8천으로 신고했다는 건 전세보다 낮은 매매가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코치를 해줬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시세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거래가 됐던 사례가 실거래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심적으로 부담도 느껴질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동에서 5억 8천짜리 30평형대 아파트가 어딨어. 이게 목동이 물론 이제 이목동이 네. 흔히 얘기하는 주거 아파트 그 목동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학권이나 수요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있는 동네인데 전세가보다 싼 매매가 보면서 이거래 나도 이 매물 5억 8천에 매물 내놓으세요. 매수자 가면 부동산이 전화는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하고 신경도 안 쓰지. 왜 전화 안 주세요? 안 나오는데요. 끝. 예. 현실적인 가격을 그 가격에는 아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모르죠. 또 나중에 앞으로 꺾이면 나올래나? 자, 일단 그러면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뭐 이런 얘기도 뭐 들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되고 또 10년 장기 보유 관련된 혜택도 이렇게 누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증여가 아닌 매매에 대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나기가 몰아칠 거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나중에 두들겨 맞다. 언론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한 30%까지는 거래 가격보다 낮아도 봐줘요.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9억에 30% 빼면 뭐 한 97, 63, 6억 3천인가? 그래도 너무 많이 뺐다. 그런 영향도 좀 있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뭐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또 국토부에서 조사하면 뭐 나오겠죠. 이거 이렇게 조사하라고 콕 찍어줬으니까 조사 안 할 수는 또 그러니까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이 실거래가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졌죠.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봐야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요새는 좋은 부동산 앱들도 많이 나왔고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내가 관심 있는 단지들 찍어놓으면 알아서 알림 실거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 이 가격, 이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구나. 저도 그걸로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도 임대가도 다 확인이 돼요. 그 앱 한두 개만 쓰면 다 그렇게 바로 받아먹는 시절이 와서 알림 왔는데 이상하다 하면 이거 뭐지? 바로 가기 때문에 참 이런 식으로 잘 모를 거야. 이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가뜩이나 부동산 지면에 언론 많이 할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상한 것만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 숫자만 아예 전문적으로 항상 숫자만 체크하는 상승률, 하락률, 그 다음에 이런 거래가 뭐 이런 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곳들이 이런 데이터 가지고 사실은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뭐만 나오면 어떻게든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은 시절이거든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하면 뒷바꾸는 항상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부동산은 항상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해야지.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최근에 이제 막 그 한 지역에서 분양 자격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되는 그런 재건축 물건을 중개업소도 매수자도 그다음에 조합도 잘 그 구체적인 내용 법률 문장을 잘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 거래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고가 터져서 중개 사고 또는 이제 거래 사고가 좀 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끝나면 되바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라고. 원래 전문가나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게 그런 거 해주고 돈 받는 맞아요.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현업에서 이 사례들을 가지고 싸우고 하는 게 그런 전문가의 영역이잖아요. 꼭 좀 상담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상담 먼저 하시고 나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렸는데 저 역시도 그래서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돈 내면 끝나는 거지만 그걸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투기는 꼼짝 마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4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편법 분양 쪼개기를 근절하겠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단속을 강화하겠다.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업무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하고 가깝고 인근의 판교, 이삼,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면서 지정 이유를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발령하겠다라는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대처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또 이런 부분들에 이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몰리고 있구나,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공시해주는 이런 역효과도 보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경기 부동산 포털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제도로 자리 잡게 될까요?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크게 될까요? 근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등을 또 이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되도 않는 산 사가지고 공유로 쪼개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기획부동산들이 되게 많이 많죠. 있잖아요. 주로 이제 택지 공급이 경기도 쪽에서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맨투맨으로 혹하게끔 해서 되게 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파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별로 이 상승장에서 못 먹었는데 나도 뭔가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쫓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돈이 없어. 근데 뭔가 올라탈 수 있는 급행 열차가 있으면 타고 싶은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표적 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매기면 이 동네가 뭐가 될 수 있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사기 당했구나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타겟팅해서 이렇게 많이 기획 부동산이며 다른 이제 거래 위험들이 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가 그리고 또 제보들도 많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나 이렇게 당했다 구청에서. 근데 이게 막상 보면 이게 문제다라고 제지를 그냥 니들끼리 땅 사고 팔았는데 땅 물건이 이게 가치가 없는 땅을 비싸게 팔았다는 건 그건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를 되바꿔야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지 마세요. 뭐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제 조금 주의를 두게끔 하겠다. 좀 피해자들이 안 나타나게끔 하겠다. 좀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왜 특별분양권 이런 것들 많이 작업들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편법 분양 쪼개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특별분양권 요즘도 가능한가요 이게? 뭐 하는 데들은 하고 있을걸요. 뭐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당시에 좀 공부를 해보면 이건 뭐 특별분양권 얘기인지 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었던 특별분양권 같은 경우는 도로 내는데 도로 내려면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땅은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부서지는 집에 대해서 뭐 마곡지구에 당시에 뭐 또는 뭐 우면지구 또는 여기 지금 이제 지어졌지만 위례신도시 주변에 그 문정 법주단지 있잖아요. 맞아요. 법주단지 그래서 문정지구 여기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꿔줍니다. 뭐 그래서 많이 팔아먹었죠.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렇게 분양으로 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은 앞으로 얼마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장기 전세 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에 20년 동안 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입주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임차권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서 그 임차권도 별로 가치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내 소유의 자산 가격이 올라간 주택이 필요한 건데 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임대 살 수 있으면, 저렴하게 임대 살 수 있으면 그게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매매로 움직이면서 사실 관심이 싹 사라졌죠. 예전에는 별로 그런 얘기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투기 근저당에는 뭐 이걸 사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이 되면서 아파트 원주민 딱지로 바꿔줄 거다라든가, 아니면 뭐 보상 가격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호객행위라는 거겠죠. 자, 이런 기획부동산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옛날에도 항상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뭐 딱지에 관련된 얘기, 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얘기, 특별분양권에 대한 얘기. 물론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잘 안 된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 이거 저 얼마 전에 작년에 발표한 거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획부동산 거래 사례들 들어온 거 가지고 해서 전수조사에서, 그러니까 뭐였냐면 보상을 해주기로 한, 그러니까 사업 구역 안에 면적 포함된 건수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거래된 사례들이랑 해서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다 밖에 거 하고 실제로 한 되게 일부만 포함된 적은 있는데 공유지분 형태로 조그만 땅에 막 몇백 명이 들어온 거죠. 근데 실제 보상 가격도 이 사람들이 산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산 금액 정도 미치는, 별로 실익이 안 나는 사례였다. 그런 실제 사례들도 조금 많이, 이미 그 사람들이 팔 때 보상가를 다 붙여서 판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대박은 없다. 쉽지 않다. 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내용들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실수를 줄여주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인터넷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닥 찍었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슬금슬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하고 잠실 5단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가 연휴 이후에 17억 9천만 원, 18억 3천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고점인 21억 5천만 원에 비교하면 3억 2천에서 3억 6천만 원 하락한 가격이긴 하지만 총선 직후 17억 원대 금매 시세와 비교하면 최고 1억 3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또 잠실 5단지입니다. 잠실 5단지도 전용 76제곱미터가 최근 18억 원대 초반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18억 5천에서 19억 이상으로 호가가 뛰어 올라갔다. 총선 이후와 비교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올랐다. 따라서 바닥을 찍은 신호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됐고, 또 절세 매물에 대한 뭐 부분들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또 반면에는 종부세 인상이 넘어갔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팔아야 될 필요가 없다.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을 1년 정도 늘려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어떠세요?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제 원래 요번 그러니까 작년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부담 높이는 게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이번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는 작년에 기준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예상보다 그렇게 더 심각하게 커지는 건 아니겠구나. 그럼 한번 뭐 좀 1년 정도는 다시 기회를 얻었다. 이제 그런 매도인들의 안도의 한숨.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4월 달을 지배했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뭐 확진자 숫자도 감소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뭐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나오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건가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하면서 매도자들의 매도 호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매수자들이 반응 안 했으면 매도 호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단 뭐 음마아파트 76제곱미터 같은 경우 17억 2천만 원, 그다음 뭐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18억대 초반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매물들 저가 매물이라고 생각되는 물량들이 쭉 거래들이 되면서 일단 거래량이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거래가 되고 나니까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린 매물 정도만 있고 아직은 그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되면서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라고 하는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긴 하지만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12, 16 대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니야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 라고 했던 실제 매수 의사가 있는 자금 세팅도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타이밍 기다리고 있다. 마치 작년에 어게인처럼 일단 저가 진입 들어간 것까지는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을 찍고 7월 8월 되면서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된다면 6월 이후에 높은 호가 매물들이 안 꺾이면 그 중에서 말 그대로 좀 마음이 달아있는 그런 매수자들이 덤벼들면서 물건 거래 몇 개를 시켜주면 또 다시 작년처럼 어게인 다시 또 상승 가자를 외치면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다른 전문가분들은 여전히 보유세 문제는 남아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코로나도 지금 이게 뭐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으신 거죠. 제 의견은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자, 어쨌든 5월달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사실 매수자가 거래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어쨌든 문의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는 분명하게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뭐 잘 내용을 보면 호가가 올라갔다라는 내용이지 거래가 막 빈번하게 일어났거나 또는 저점을 찍고 실거래가 신고된 것들이 가격들이 치고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라서. 그리고 또 빨라졌잖아요. 실거래가 신고가 30일로 빨라져가지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2달씩 걸려서 확인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도 또 한편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떴더라고요. 그 리스트에. 네. 자,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되는 아파트 싹쓸이 하고 있다. 서울 사람이 타지에도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에는 타지 분들이 서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은 서울 사람들이 오히려 타지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주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올 1분기 서울 거주자들이 타지 아파트 매입 거래량이 역대 1분기 최고인 16,240건 16,240가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270%가량 뛰었다. 2006년 이후 1분기 거래량 중 역대 최고치다. 인천 아파트들도 대거 매입했다. 반대로 서울 외 거주자들은 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가 또 급증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서울 사람들은 지방에 가서 투자하고 지방 분들은 또 서울에 가서 투자하고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게 지방도 이제 구별로 이 지역별로 나눠보면 날 것 같은데 우리가 별별 수다 지지난 시간 정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에 외지인 비율이 되게 높다. 그 얘기하면서 똘똘한 한치 현상 얘기를 했거든요. 지방의 걸 팔고 그냥 서울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자산 측면에서는 훨씬 든든하고 유의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작년보다 가격 빠졌으니까 지금 어차피 살 거면 서울 지금 빠졌을 때 사자. 이런 외지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좀 유지분들 있으신 분들이 와서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외지의 아파트를 지금 사는 특히 뭐 전년 대비
2.7배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거래량을 보였다고 하는 거는 서울에서 투자로 먹어본 사람, 유주택자가 다주택이 되는 과정 또는 다주택자가 더 다주택이 되거나 갈아타기 또는 뭐 여러 개 늘려가는 그런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고 예.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말씀하신 오늘 지금 뽑은 이 기사의 내용은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작년 중순 이후부터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수도권 풍선 효과 현상이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용성이라든가 이렇게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은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뭐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음 가는 과정, 뭐 송도도 엄청 뜨거웠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지역들의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많네. 서울 사람들이 서울이 많이 오르고 나니까 서울이 이제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상 지역 여러 가지 규제들이 묶여 있어서 서울 안에서 투자하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로 가서 매수들을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높기 때문에 전세만 끼고 살 수 있는 갭 투자도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롭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들어갔다가 뭐 1년 뒤에 팔고, 그럼 뭐 세율도 서울처럼 중과세율 안 맞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1분기라고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거래량으로 나타난 것 같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예측하고 움직인 서울의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거래 사례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는 지방분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분들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동안 별별수다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반면에 이제 서울분들이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수장님 얘기하실 대로 풍선 효과의 영향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간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서울 지역도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파트를 할 거냐, 비아파트를 할 거냐에 따라 지역별로 또 시장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방이 다 뜨거운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 지역 시가 전반적으로 막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지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인지해 가시면서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인데요. 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거품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민단체가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해오셨어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수익성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 투입을 해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일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내 25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향후 진행될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부 체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방송도 하셨죠? 얘기는 뭐 많이 해서 저도 이제 당일날 이게 5월 6일날 나왔죠. 56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내용이 되게 궁금했고 이 대책을 원래 한 2월 정도 낼 것처럼 얘기했지만 밀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서 떡밥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오고 보면 떡밥들 중에서 많이 얘기는 됐지만 되게 비중이 축소돼서 나온 부분도 있고, 가장 타이틀로 나온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공공재개발의 도입이죠. 정확하게 명칭은 지금 못 외우겠는데 별도의 지구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재개발 사업을 좀 촉진해주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종상향을 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별도의 지구를 지정하겠다. 이제 이거는 법률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어떻게 될 거냐, 재개발 사업을 그렇게 완화해서 해주는데 그 대신 완화하는 조건이 뭐냐, 임대 아파트를 좀 더 지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민간이 돼서는 안 되고 LH, SH와 같은 공기업이 사업을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 키를 공기업에게 이렇게 주면 사업도 되게 빨리 마무리하게끔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혹시나 사업성 저하로 안 한다라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 확약 보장해줄게. 뭐 이제 이런 내용까지 붙여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사는 아마 경실련 쪽에서 거품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목소리를 냈던 부분의 시민단체 얘기인데 아니 재개발 민간 사업 말 그대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하는 사업에 추가 부담금 나오면 내게끔 해야지 왜 공기업이 나서서 그걸 보장해주겠다고 하냐 이거야말로 투기 주장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하신 말씀이고요. 같은 사안인데 받아들이는 게 이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한쪽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그거 갖고는 하지 않을걸요. 예, 임대료 이렇게 다 뺏어가겠다고 하고 말로는 그렇게 혜택을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허구의 분양보증 기준은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비싸게 하지 못할 거고 뭐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은 임대로 돌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감안하면 별로 유인이 안 된다. 사업 추진 주체들은 별로 하겠다고 안 나설 거다. 이제 그런 우려를 내는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 대책의 얘기로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도시 재생 사업 막 이런 쪽으로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새 정부 이제 새 정부도 아니라 3년이나 지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되시면서 그때 이제 내세웠던 도시 재생, 도시 정비 정책의 목소리는 뭐였냐면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 소규모, 그러니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하의 굉장히 소규모 사업들로 활성화해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제까지의 모양새였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 이후에 사업이 안 가는 데들을 어떻게든 가게끔 이렇게 당근책을 제시해가면서 가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고 하기 싫어요? 해제. 하기 싫어요? 해제. 그랬죠. 설문에서 해제시키고 설문에서 해제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어디도 해제됐습니다라는 게 기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자 5월 6일 이전까지 얘기예요. 근데 이 5월 6일 대책에서는 그 스탠스가 바뀐 겁니다. 서울시가 보유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 얘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사실 방송에서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서 여기 별별 수다니까 제가 집코노미 가서도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말을 해도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 설명을.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요 그냥 우리 동네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하세요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인구 규모에 따라서 대도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10년치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우리는 10년 동안 이런 데를 이만큼 재개발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수립을 하거든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택 재개발 부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문, 도시환경 정비 사업, 지금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획을 10년짜리를 세우고 이 계획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들은 추진하고 사업이 끝나면 빼고 다시 할 일들은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5년 단위로 다시 검토들을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2004년에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도시 이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계획 안에 300몇십 개 정도의 이 정비 예정 구역들, 이 동네는 재개발을 할 겁니다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로 계획 안에 포함시킨 예정 구역들이 있어요. 2010년, 그렇죠. 11년까지 지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 물량들 중에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일부는 많이 해제가 됐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 남아있는 애들은 정비 예정구역이라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의 이제까지의 스탠스였다라고 하면 야 니들도 해제하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자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맨날 두들겨 맞죠. 보니까 아직 이 예정구역 해제 안 된 애들 있네. 얘네 그냥 해제시키지 말고 없던 애를 새로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 끄집어내서 사업을 좀 하게끔 촉진을 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용적률 주고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하세요.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해줄게. 하란 대로 다 해줄게.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 욕을 먹는 거죠. 또 특히 아현 2구역 재건축에서 사고 있고 이런 것처럼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 문제들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자, 그 키를 아무 애에게나 주지 못하고 우리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에서 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당근채도 좀 줄 테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까지 추진이 안 됐던 그러니까 해제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던 지역이 재개발로서 공급 이 재개발 조합원들이 맞는 아파트 물량도 신규주택 물량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도 신규주택 물량이잖아요. 또 용적률이 늘려서 나오게 되면 임대아파트 물량도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인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공급 확대는 맞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이 약간 이렇게 수정되면서 공급 형태, 전면 철거 중심의 공급 방식으로 살짝 돌아섰다. 이 발표를 서울시가 하지 않고 국토부가 했다. 국토부 이제까지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을 지양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 트렌드도 살짝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약간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 기존에 해제됐던 재개발 구역도 다시 한번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측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여전히 갈등 요소는 많거든요. 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해서 이제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곳들은 사업성이 부족해서 안 됐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야 우리 동네 왜 재개발하냐. 그냥 나는 여기 빌라 짓고 살래. 나는 또는 나 여기 월세 받는 건물주 조물주 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에 아무튼 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그냥 일반 재개발도 반대했는데 임대 아파트 가득 낀 재개발은 난 더 싫어하면서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중에서도 일부는 아마 되긴 될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가 또는 국토부가 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얘기된 데가 있었겠죠. 뭐 올해 안에 500세대 정도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 벌써 나온 거 보면 물 밑에서 추진 주체들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집값들이 올라 버리니까 그래도 나홀로 1,200세대짜리 나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한 500세대 정도 되는 25층 아파트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아줄이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 거니까 야 우리 아직 재개발 할 수 있었어?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요거 받아서 좀 가려고 할 거고 이제 그런 투자들을 또 향해서 쫓아가는 분들도 조금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나 또는 SH공사, LH공사, 그다음에 조합 방식도 가능한 거고 신탁회사 가능하죠. 역시 가능한. 네. 그럼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해서 기존의 사업 방식을 끌고 가는 일종의 공권력을 투입해서 안정성도 확보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이 원하는 형태의 개발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조합만 가능한 게 아니라요. 신탁도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공이 개입해서 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서울시가 와서 LH한테 사업 시행하게끔 하라라고 하면 우린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의율이 있어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처럼 이런 사업 시행자를 공공으로 지정하게끔 하는 사업 방식에도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그 동의 요건을 충분히 갖춰서 가면 가는 거고요. 동의율을 못 맞추면 이제 해제해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 그쪽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 구역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죠. 뭐 이렇게 되면 마치 옛날처럼 뉴타운도 그렇잖아요. 뭐 재개발 사업도 있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었고 또 다른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로 봐도 될까요? 아니야. 그건 너무 멀리 나갔어. 용산 얘기는 용산 이제 정비창 얘기는 진짜 사소한 굉장히 보도 내용 중에 한 꼭지 조그만 한 꼭지였는데 기자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Q&A 시간에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봤더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가 후속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게 메이저가 돼버렸죠. 이번 대책은 뭐 공공재개발 이건 다 기억도 별로 안 남고 용산 개발 얘기만 나오고 지금 용산만 난리가 났죠. 이제 사실 그런 관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철도 용지라든가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에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몇만 호 정도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부 나온 건데. 근데 하긴 했어야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갈 거냐. 사실 후속 준비하고 있는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용산의 부동산들이 요새 좀 바쁜가 보더라고요. 그런 소식이 있군요. 또. 네. 자, 아무튼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정책의 방향 자체에 일정 부분 수정이 가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일단 왜냐하면 발표에서도 102개 정도만 일단 딱 선을 그었고 앞으로 더 추가 지정하려면 사실 지금 정비 계획이 없던,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없던 이런 곳들을 다시 이제 공격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해제하려고 했다가 그냥 해제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재개발로 일단 풀어내주겠다랑 앞으로는 정비 예정 구역들을 많이 지정해 가면서 앞으로는 재개발 구역을 공공재개발 구역을 많이 지정해 가면서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는 좀 다른 각도의 문제거든요. 사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몰제 얘기가 계속 있어 와서 제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구역이 해제가 돼버리면 다시 사업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지역에도 적용할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인데 아마 시장의 니즈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마 여기도 될 거예요. 공공재개발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요청하면 서울시장 네가 뭔데 해주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항상 재개발 투자하면 얘기하잖아요. 10년 뒤엔 되지 않을까요? 네. 10년 보고 하는 거죠. 네. 그런 10년 뒤에도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네. 한 20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시장의 반응들은 여기는 된대요,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지역들도 나올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갔다가 또 10년 호선세월 보낼 수 있으니까 네. 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맞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연 12% 분양형 호텔이 배신했다. 1억짜리 객실이 1,000만 원에도 안 팔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태백 라마다가 2015년 분양형 호텔로 공급이 됐습니다. 지상 6층 10개 동 350일 규모로 강원랜드 카지노와 하이원 리조트에 가깝다. 분양 당시 약 1억 원에 350일이 완판됐는데요. 확정 수익 연 12%, 5년 후 원 분양가 플러스 알파로 환매, 연 10일 제주 강정 라마다 숙박, 수익금 6개월 선지급 등을 홍보 조건으로 내세워서 했는데 이게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네, 9개 객실이 감정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약 8에서 12% 분양가 대비 해서 경매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 주인을 찾은 객실은 겨우 단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객실 8개는 감정가 10%에도 불과한 값에 줄줄이 낙찰이 아니라 유찰된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뭐 호텔 공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시행사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인해서 컨벤션이나 야외 바베큐장, 수영장 등을 완공하지 못했고 또 호텔을 찾는 손님들도 기대에 못 미쳐서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P2P 업체 간에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원금 손실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문제는 태백 라마다뿐만이 아니라 명동 르와지 호텔, 인천 영동 어쩌고저쩌고 호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소장님이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픽하셨더라고요. 속지 말고 당하지 말아야 된다. 아직도 당한 사람 있냐? 라는 형태로. 자, 잘못된 투자. 그러니까 이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아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오죽하면 확정 수익 12%, 5년 후 분양급 플러스 알파로 판매, 수익금, 선지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팔겠어요. 엄청 안 팔리니까 잘 팔리는 애들 강남에 동부이촌동 이런 데 가셔서 상가 수익률 한번 보세요. 수익률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가 확보되는 물건들은 임대인들이 그렇게 물건을 헐값에 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안전자산일수록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거지로 그냥 판 거죠. 그거에 속아서 얘네가 나중에 5년 뒤에 수익금 내가 분양받은 금액에 손을 얹어서 더 팔아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어도 될 거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회사 이름이 그래도 큰 회사 이름인데 시행사 망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 약속해놓던 놈을 나중에 찾아가면 없어. 그런 놈이 회사가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양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너무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딱 그 본질 가치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상가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 실패하신 사례들이 많고 특히 숙박형 부동산들, 숙박업소들 이 숙박업소도 이렇게 쪼개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유동하기 위해서 숙박업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팔기 위해서 쪼개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게 350을 1억 원이면 3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3천억 주고는 잘 안 팔리는데 1억씩 300개로 그렇죠. 1억씩 300억에는 안 팔리지만 1억씩 300개로 쪼개니까 좀 팔렸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돈을 그렇게 해서 지었지만 짓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이런 것들도 잘 안 돼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도 잘 영업이 잘 안 돼서 차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분양가의 10%에도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마치 MB근성처럼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한 2015년, 16년 어마어마하게 이런 숙박업소들, 숙박형 호텔들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다 공급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광이 되게 지금 두들겨 맞고 관광 타격이 코로나가 완전 더 큰 타격이지만 그 이전에도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는 건데 사실 호텔도 굉장히 많이 짓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졌죠. 그냥 오피스텔 지을 땅들 다 관광형 호텔로 해가지고 여기에도 무슨 호텔을 지어요 할 정도로 그냥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오피스텔 지으려다가 여기 그런 사기 되게 많았죠. 여기 업체가 와서 관리해 줄 거고 오피스텔로 임대받으면 한 달에 임대료 50인데요. 호텔로 놓으면 하루에 숙박비가 몇만 원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하루에 이거 한 달에 90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속여가지고 아주 되지도 않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많이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그건 전 개인적으로 또 그 위에 용산의 터미널 상가? 터미널 전자상가였나요? 네. 거기도 호텔로 바뀌었잖아요. 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서 이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인데 호텔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꼽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조금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호텔 운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매입 조건을 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호텔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어떤 수익형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분양받았던 가격보다는 굉장히 낮은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활성화라는 게 관광업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게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았던 거고, 만약에 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없지 뭐. 버텨.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관광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다시 물 들어오기를, 구조대가 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높아서요. 계속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진짜 가지 말았어야 될 곳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절대 아무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안정성 아닙니까? 좀 안정적인 거 하세요. 역시 집이 짱인 것 같아요. 예, 수요가 있는 지역의 집 좀 덜 먹더라도 예. 자, 싸고 좋은 건 없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위례 두 건 줍줍에 현금 16억 들고 4,000명 달려왔다. 당첨된 수억의 시세 차익이 수세 차익이 보장되는 만. 예. 당첨된 수억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코로나도 못 막는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S클래스 펜트하우스의 10년 전 전매 제한에도 예약이 폭주가 됐는데요. 분양가가 16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인한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구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하죠. 예, 4,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쟁률은 무려 2021대 5, 2021.5대 1참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현금 17억을 들고 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 전매 제한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00명이나 넘는 인파가 몰려든다. 9억이 넘어서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전매 제한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못 팔아. 그래도 일단 되면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난 통장도 없는데 잘 됐다. 줍줍이니까 되면 어떠냐 로또다 라고 생각하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4,043명이나 있었다는 얘기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만들어주는 무슨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야. 왜? 저희 위에 부자가 돈 많은 게 그거 보면 상실감 느껴요.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네, 그런 건가? 그렇게 봐야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구나. 뭐 중국에는 뭐 자산이 얼마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시중에 현금 부자들이 들고 있는 유동성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감염성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이 있지만 분양만 받으면 단숨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의 불신은 남아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먹을 게 많아 보이는 거에 그냥 딱 먹을 게 딱 보이는 거에 허들이 조금 낮게 열렸으니까 로또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청약간 그런 잔치였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지금 청약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수원 쌍용 더 플래티넘도 21가구 무순위 모집에 1만 명이 몰려서 뭐 난리가 났었고요. 또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 전에 마지막 기회다라는 내용으로 통장도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분양시장에서 계속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돈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은 돈 있는 분이 많다도 볼 수 있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청약 제도가 로또를 그러니까 양산하고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좀 대비되는 이 기사랑 대비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분양가로 말이 많았던 DMC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자이 분양했잖아요. 그 덕은지구 자이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한 자릿수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비 당첨을 다 못 채운 사례들도 있어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까지 열어가지고 접수를 받았거든요. 분양가가 높으면 청약들을 많이 안 해요. 분양가가 낮고 허들이 낮으면 이렇게 많이 청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양가가 진짜 싸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주변 시세에 너무 싸니까 이렇게 몰리는 거죠. 분양가가 이렇게 싼 거는 결국은 사업 시행자들한테 이익을 충분히 안 주니까 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분양 받는 사람들은 일단 당첨만 되면 몇 억이라고 하는 로또니까 막 이렇게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뭐 시장에 뭐 15억에 초과가 되면 대출이 안 된다. 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렵고 침체가 돼 있고 관심들이 없고 뭐 누가 집을 사느냐 이런 시기에 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청약과 분양 시장이 뭐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무주택이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자체가 너무 뭐 깔아앉는 이런 분위기도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주는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지금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요새 좀 심란한 일이 생겨서 모르겠어요. 왜? 정신에 지금 네. 충격이 빡 가해져서 충격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 동안 잘 하셔서 대책도 잘 찾아보시고 방법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안 하시던 것들을 하셔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어, 어려웠어, 부동산 중개업하는 게 이렇게 뭐 힘든 일이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개혁으로 또 좋은 계기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닥쳐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